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서른이 되는 29살 여자입니다. 오늘 저의 특별한 가족, 제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9년의 세월 동안 저와 함께 해준 그분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저는 1994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게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우선 저희 조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 분 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집안끼리 친분이 두터웠어서 정략 결혼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두 분 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마음이 잘 맞았던지라 슬하에 사남매를 두고 알콩달콩하게 사셨습니다. 사남매 중 첫째 딸로 태어난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어머니랑 할머니의 나이 차가 20살밖에 나지 않으니 세대 차이도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으셨겠죠. 저희 어머니는 상고 졸업 후 20살 때부터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셨고 22의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경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사귀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어머니가 너무 좋지만 공부를 해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멋진 사람이 되어 어머니와 사귀고 싶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복잡하셨답니다. 이때 강단이 있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마음을 딱 잡아주셨죠. 뒷바라지 할 테니까 공부나 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경찰이 되셨고 어머니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답니다. 양쪽 집안 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그해 바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였고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때 아직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때가 아니었어서 일단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지내기로 하셨대요. 또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시면 할머니가 조리를 해주셔야 하니까 그 편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고요. 어머니는 임신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편히 쉬셨대요. 지수가 사과 좀 깎아줄까? 좋아, 엄마도 와서 같이 먹자. 그런데 그맘때 어머니가 보시기에 할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통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셨대요.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벌써 폐경이 온 건가? 얼마 전엔 걸리지도 않던 감기를 심하게 걸리지를 않나. 그리고 요새 생리를 안 하지 뭐니. 벌써? 병원은 가봤고? 무슨 폐경에 병원을 가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도 폐경 아닐 수도 있잖아. 엄마 아직 43인데 벌써? 그런가? 그래, 조만간 가봐야겠다.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가. 나 내일 산부인과 검진 가는 날이야. 낯빛이 안 좋은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어머니는 다음날 할머니를 모시고 산부인과에 가셨답니다. 소변 검사, 피 검사에 초음파까지 본 결과 너무나도 예상 밖의 결과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임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말하길 할머니가 임신이라고 하시더라 합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재차 확인을 하셨답니다. 그러니 의사도 몇 번이고 임신이 맞다면서 초음파 사진도 보여줬대요. 할머니는 그때만 생각하시면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하셨습니다. 당황하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해에 출산을 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할머니는 많은 고민을 하셨답니다. 가족들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아이를 지우는 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 무슨 경우냐며 손가락질하면 어쩌나. 큰딸 조리도 해야 하는데 괜히 일 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셨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대요. 엄마, 나랑 같이 낳자. 그 아이도 나랑 같은 엄마 자식이잖아. 엄마랑 같이 육아하면 덜 힘들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온 축복이다 생각하고 낳는 거 어때? 고민하시던 할머니는 우선 할아버지와 삼촌들, 이모,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다 모아놓고 사실을 전하셨답니다. 가족들은 잠시 놀라긴 했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셨던 것과 다르게 경사라면서 조리 잘 하라고 휴가 내고 도와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특히 할머니를 끔찍하게 아끼시는 할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막내 잘 키워보자고 하셨답니다.
가족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할머니는 고민 끝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를 낳기로 하셨대요. 그렇게 1994년 9월에 저의 막내 이모이자 둘도 없는 제 친구가 먼저 세상에 나왔고, 그 뒤를 이어 10월에 제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기 때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이모 이모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5살 때 나란히 손을 잡고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은 반이고 나이도 똑같은데 왜 이모냐고요. 자기 이모들은 어른이라면서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다른 셋째 이모랑 넷째 이모는 어른인데 왜 막내 이모는 나처럼 5살인 거지?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쪼르르 가서 친구들이 이랬다. 왜 제가 이모냐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아이를 낳았는데 막내 이모는 할머니의 딸이니까 호칭이 이모인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5살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모라니까 이모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건 말건 그땐 어머니의 말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막내 이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은영아, 너 이거 가져. 지혜 이모,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응, 너 토끼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모가 주는 거야. 이모는 저를 엄청 아껴주었습니다. 이모도 어리니까 조카가 뭔지도 모를 텐데 그냥 할머니가 이모한테 은영이가 조카니까 잘 챙겨줘야 한다고 해서 저를 엄청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은 제 생일과도 같았습니다. 막내 이모가 저한테 선물을 엄청 줬거든요. 유치원에서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받아오면 저도 똑같은 거 있는데도 2개 가지고 놀으라고 또 줬고, 다른 이모들이랑 삼촌이 저희한테 선물 주면 그것도 저한테 주기 바빴습니다. 막내 이모가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것은 그런 기념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과자 먹다가 하나 남으면 꼭 저를 줬고, 뽑기 뽑았는데 이모께 더 좋은 거면 저랑 바꿔줬습니다. 저랑 동갑이었으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이모가 마냥 좋았습니다. 이모는 제게 이모,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사이좋은 시간들을 보내던 저희는 나란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막내 이모, 넷째 이모, 그리고 저까지 총 7명이 마당 있는 큰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파트에 사셨는데 막내 이모도 태어나고 저희 부모님과 계속 살게 되어서 큰맘 먹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신 거였죠. 그 마당에는 그네와 낮은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활발한 성격이었던 저랑 막내 이모가 거의 매일같이 놀이터를 가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걸 엄청 싫어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마당을 놀이터로 만들어주신 거죠. 저랑 막내 이모가 집 마당을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일주일에 2~3번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당에 뛰어나가서 그네 타고 놀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말괄량이들이었던 거죠. 8살 되기 전 겨울, 그날도 눈 뜨자마자 이모랑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모, 나 그네 좀 밀어주라. 은영아, 그네가 꽝꽝 얼었는데? 그날 새벽에 눈이 왔던 건지 그날따라 엄청 춥기도 추웠고 그네랑 미끄럼틀, 바닥까지 꽝꽝 얼어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그냥 놀려고 했습니다. 뭐 어때? 그럼 얼음 그네잖아. 완전 재밌겠다. 얼른 밀어줘 이모. 위험할 것 같은데 이따가 타자. 아이 빨리 빨리. 제 고집의 이모는 하는 수 없이 제 그네를 밀어주었습니다. 제가 걱정된 건지 이모가 그네를 엄청 천천히 밀더라고요. 아 지연 이모 빨리 좀 밀어줘. 너무 약해. 이모가 조금 더 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삐걱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네가 좀 비뚤어진 것 같기도 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네 지지대랑 그네 연결해주는 체인에 얼음이 생겨서 꽝꽝 얼어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모한테 그네가 이상하다고, 약하다고 더 세게 밀어달라고 했고, 이모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만 밀어줄 거라면서 저 멀리 가서 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은영아, 살살 타. 싫거든요. 저는 엉덩이와 발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네가 이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세게 움직였죠. 그네 지지대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체인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 몸이 붕 떴습니다. 어렸을 때지만 아직도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몸이 공중에 뜬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마당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까지 몸이 붕 떴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부르려고 현관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살짝 보였고, 그 다음엔 제 정면 아래에 있는 이모가 보였습니다. 이모의 눈이 점점 커졌고, 이모는 소리를 지르며 두 손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엄마? 은영아, 정신이 들어? 선생님, 은영이 깨어났어요. 이상하다. 나 그네. 이모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어머니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네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이모가 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모 위에 대자로 떨어졌고 이모는 그 충격에 바닥에 세게 넘어졌답니다. 덕분에 저는 손바닥 조금 까진 것 말고는 부러진 곳 하나 없이 아주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제가 깨어났을 때는 아직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7살이니까 뇌출혈이 뭔지도 모르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몰랐지만 어머니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모가 나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충격이었죠. 저는 특별한 외상은 없어서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집에서 일주일 정도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 후 바로 집으로 갔고 이모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집에 계시다가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면 부랴부랴 나가셨고 또 집에 들어오셨다가 또 시간 되면 나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3일쯤 있다가 이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의 짐을 가져다 주고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모를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이 되던 날 저는 이모를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아? 이모 집에는 언제 가? 은영아, 보고 싶었어. 제가 걱정한 것과 다르게 이모는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오던 이모의 긴 머리가 빡빡이가 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아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모 아파? 머리가... 이모 머리 다 빡빡이로 민 거야? 응, 엄마가 수술해서 빡빡이가 된 거래. 이상해? 아니, 이모 하나도 안 이상해. 그래? 그런데 학교 가서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다 혼내줄게. 태권도로 혼내줄게. 그래, 약속. 이모가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모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고 이모의 머리는 잘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뇌출혈이 무서운 게 후유증이라고 하잖아요. 출혈로 인해 어떤 신경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무사히 넘어가길 바랬지만 이모는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왔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얼굴도 잘 움직이지 않아서 말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천만다행으로 재활을 하니까 조금 호전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뒤엔 걷는 건 문제없이 걸을 수 있었고 팔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왼손잡이였던 이모는 글씨도 쓸 수 없게 되어 오른손으로 다시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굴 근육도 좋아지지 않아서 말도 어눌하게 해 언어치료도 받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이모를 처음 봤을 땐 앉아만 있어서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것 같은 죄책감에 이모만 보면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모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은영아, 울지 마. 이모는 괜찮아. 저랑 동갑인 애기였으면서 자기가 더 힘들 텐데 이모는 되려 우는 저를 걱정했던 거죠. 재활병원을 다니던 이모는 초등학교 입학식을 한 후 한 달이 지나고서야 학교에 갔습니다. 이모가 오른손으로 글씨 쓸 수 있고 말하는 것도 좀 나아지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가족들은 이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모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기도 했지만
이모는 매일매일 재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팔을 움직이는 연습을 했고 병원도 잘 나갔습니다. 이모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 눈에는 그저 말을 이상하게 하고 손을 잘 못 쓰는 아이로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김지연, 너 말 못하냐? 너 바보야? 너 글씨도 짱 못 쓰더라. 8살이나 돼가지고. 내막을 알 리 없는 짓궂은 동갑내기 남자애들은 이모를 놀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학교에 다니면서 친해진 같은 반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도 이모를 안 좋아했습니다. 은영아, 지연이가 네 이모야?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머리도 남자처럼 너무 짧아. 맞아. 지연이가 왜 네 이모야? 우리 엄마가 너네 집 콩가루래.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코 속상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못된 것들이 저와 이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싫었고 화만 났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런 말에 주눅들지 않고 지지 않고 부딪혔습니다. 말싸움도 하고 남자애들이랑은 발차기 하면서 몸싸움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을 학교로 부른 적도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고개 한번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잘했다고 해주셨고 담임 선생님께 아이들이 저랑 이모에 대해 막말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지만 이모와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누가 이모를 놀리거나 못된 말 한마디라도 하면 제가 정의의 사도처럼 이모를 구해줬습니다. 은영아, 너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싫어, 나 친구 없어. 내 친구는 이모뿐이야. 정말? 나도 은영이가 제일 좋아. 하지만 이모도 저도 그저 동갑내기의 어린 아이들일 뿐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도 끈끈한 우정도 금이 갈 때가 있었죠. 때는 바로 사춘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공부 빼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친구, 이성, 연예인, 패션, 뷰티 등이 있었죠. 저도 이모도 평범한 중학생 소녀였기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노래방도 가보고 싶고 스티커 사진도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때 굳어있는 오른쪽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서 사진을 찍는 걸 싫어했고 발음이 안 좋으니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그때 좋아하던 학원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랑 학원 끝나고 같이 집에 가고 싶은데 이모랑 같이 다녀야 하니 그 오빠랑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패션이나 뷰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이라도 한 벌 사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항상 지연이 이모랑 옷 같이 입으면 되잖아. 둘이 합치면 옷이 얼마나 많은데. 이모랑 나랑은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그냥 옷 좀 사게 돈 주면 안 돼? 얘가 왜 이래. 이모 옷 다 예쁜 거야. 같이 입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이모 때문에 내가 옷을 못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했죠. 이모도 불만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모는 그때 음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팝송, 발라드, 클래식, 장르 불문하고 하루 종일 mp3를 귀에 꽂고 다녔었죠. 그래서 저랑 같이 몇 번 서점에 가서 노래를 듣곤 했는데 저는 재미없어서 집에 가자고 떼만 썼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토요일마다 CA라는 동아리 특별활동 수업 같은 걸 했는데 이모가 갑자기 기타 수업을 같이 듣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나는 다른 거 할 거라고 했는데 부모님도 이모랑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은영아, 이모랑 같이 기타 해봐. 해보면 재밌을지도 모르잖아. 그래, 은영아. CA 수업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 이모랑 같이 해서 같이 끝나고 집에 오면 되지.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모 보호자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중학생일 뿐인데 왜 나한테 그런 강요를 하는 건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모 앞에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모가 기타 칠 수나 있을 것 같아? 손이 저런데 기타를 어떻게 쳐? 나한테 이모 좀 챙기라고 하지 마. 그리고 이모는 무슨 이모? 나 이제 이모라고 안 부를 거야. 김지연이랑 같이 안 다닐 거라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뱉어놓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가? 아차 싶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지금이라도 나가서 사과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슬플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모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며 자책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쭈뼛거리며 이모에게 갔습니다. 이모, 내가 어제는 은영아 아직도 준비 안 하고 뭐해? 학교 가자. 늦겠다. 이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과할 타이밍을 놓친 저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모랑 등교도 같이 하고 하교도 같이 해서 학원도 같이 가는데 학교 끝나고 이모가 저한테 학원에 따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은영아, 나 볼 일이 있어서 이따 학원에서 만나자. 어? 왜? 어디 가는데? 그냥 나 뭐 살 거 있어서.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지. 아니야, 나 혼자 가려고. 이따 학원에서 봐. 이런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선생님이 불러서 남아서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던가 이모가 병원에 가는 일 아니면 저희는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모가 단단히 화가 났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학원에서 만난 이모는 별 말이 없었고 평소랑 똑같아 보였습니다.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결국 저는 사과를 하지 못했죠. 집에 가서 꼭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잘 준비를 마친 저는 이모한테 먼저 얘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모가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니 저한테 작은 선물 상자를 주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제가 갖고 싶어 하던 매니큐어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모, 이게 뭐야? 조금 많이 이르지만 어른이날 선물. 너 몰래 사서 주려고 아까 몰래 다녀왔어. 너 속이느라 완전 떨렸는데 티났어? 어린이날 아직 많이 남았지만 세일하길래 얼른 사왔지. 이모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이모는 이렇게 내 생각만 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모. 나는 어제 그렇게 나쁜 말 했는데. 이모 진짜 미안해. 이모, 내가 나쁜 말해서 진짜 미안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 괜찮아. 솔직히 조금 속상하긴 했지만 네 마음 다 이해해. 나 챙겨줘서 고마워, 은영아. 아니야. 이모가 나 챙겨주는 거야. 내가 철도 없고 맨날 어리광 부리는데 이모가 다 받아주잖아. 내가 더 잘할게, 이모. 매년 어린이날 챙겨주는 것도 고마워. 당연히 챙겨줘야지. 네가 내 조카잖아. 나 죽을 때까지 네 어린이날은 잊지 않고 챙길게. 정말? 약속이다. 당연하지. 저희는 이모와 조카 관계였지만 그저 어리고 미성숙한 소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모랑 둘이 울면서 눈물 젖은 매니큐어를 서로의 발톱에 발라주었습니다. 이모와 저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도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던 여고를 다니게 되었는데 남녀 공학보다 분위기가 훨씬 유연하고 더 활발한 분위기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이모랑 저 둘 다 친구 없이 둘이서만 다녔는데 고등학교에서 착한 친구들 며칠 사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이모랑 친구들이랑 노래방도 가봤고 스티커 사진도 찍고 PC방도 가봤습니다. 친구들은 이모, 그리고 이모와 저의 관계를 편견 없이 봐주었고 존중해 주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덕에 이모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던 이모는 어떤 모습으로도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눌한 말과 불편한 손가락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 또한 그 친구들 덕분에 많이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모랑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추억 중 또 하나 잊지 못할 만큼 중요한 추억은 바로 공부였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그 단순한 계기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은영아, 너는 대학 갈 거야? 아마 가지 않을까? 아마 가지 않을까가 뭐야? 무슨 과 갈 건데?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모는? 이모는 대학 갈 거야? 무슨 과? 나는 디자인과 가려고. 패션 디자인. 어때? 멋있지? 헐, 뭐야. 진짜 멋있어. 아, 뭐야. 나 몰래 언제 그런 꿈을 꾼 거야? 네가 맨날 예쁜 옷 입고 연예인도 좋아하니까 옆에서 보다 보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 나 진짜 해보고 싶어. 우와, 진짜 멋있다. 그럼 나는, 일단 이모 따라서 같은 대학교 갈래. 뭐? 그게 뭐야?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모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에 가기 위해, 저는 이모와 같은 대학에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니던 학원에 형제끼리 다니면 20% 할인을 해줬거든요. 학원 원장님이 저희 사정 아시고 형제는 아니었지만 20% 할인도 해주셨습니다. 좀 큰 학원이었어서 학원에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었습니다. 학원 수업 끝나고 이모랑 남아서 거기서 맨날 밤 12시, 늦으면 1시까지 공부하다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면 집에 가곤 했습니다. 이모랑 나란히 코피를 흘린 적도 있었고, 둘이 잠 이겨보겠다고 편의점 커피 하나 사서 나눠 먹었다가 새벽 4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이모와 저의 성적은 쭉쭉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모는 성적 우수 학생으로 학교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모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이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면서 이모한테 문제 정답을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정도였죠. 둘이 같은 꿈을 바라보며 달리던 그때 이모에게 아찔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임박했을 때라 이모랑 학원 수업 끝나고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낮에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를 먹었었는데 그게 잘못됐는지 배가 싸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모한테 약국에 갔다 온다고 했죠. 밤 9시가 다 돼갈 무렵이라 그런지 번화가였는데도 문 연 약국이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팠던 저는 어떻게든 약국을 찾으려고 걷다 보니 어느새 버스 한 정거장만큼을 걸었습니다. 겨우 약국 찾아서 약 사서 먹고 화장실 급해서 근처 놀이터 화장실에 갔다가 천천히 학원으로 갔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났더라고요. 이모 기다리고 있겠다 싶어서 지름길로 학원까지 갔고 얼른 학원에 들어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학원 뒤에 골목길은 아니고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있는 시래기 있는 좁은 틈이 있었거든요. 학원에 다니던 불량한 애들이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장소이기도 했죠. 지름길로 오느라 그쪽을 지났는데 뭔가 퍽퍽 하는 소리랑 웃음소리도 들리고 욕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불량한 애들이 또 저기에 있나 보다 하고 지나치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마. 이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개슴츠레 뜨고 보니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애들 셋이 서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분명 이모 목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하면서 다시 자세히 보는데 여자애들 셋 밑에 바닥에 이모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이모! 야, 니네들 뭐야? 이건 또 뭐야? 씨. 뭐, 너 얘 친구야? 너는 돈 좀 있냐? 우리 이모거든? 너 우리 이모 돈 뺐었어? 때렸냐? 뭐, 이모? 애들아, 얘 뭐래냐? 그래, 돈 달라고 때렸다. 근데 니네 이모가 한 푼도 없다더라? 어리버리하게 말도 잘 못하면서 멍청한 게.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죽을라고. 저는 그 여자애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이모는 얼마나 맞은 건지 교복이 온통 발자국에 찍혀 있었고 입가에도 피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애들 셋을 상대로 때리고 물고 핥히면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왔습니다. 저와 이모 그리고 그 못된 애들은 다 같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걔네 부모님들이 오셨고 저희 부모님은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뭔데 우리 애들 돈을 뺏고 때리냐고요. 걔네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셨고 그 못된 애들도 저희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거나 만약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기도 했고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모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모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치료를 마치고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은영아, 괜찮아? 많이 맞았지? 이모 걱정이나 해. 이게 뭐야, 얼굴에 멍까지 들었네. 못된 것들. 우리 예쁜 이모 얼굴을 건드려? 한 대라도 더 때려줬어야 했는데. 근데 은영아, 너 진짜 잘 싸우더라? 나 어릴 때부터 태권도 엄청 잘했잖아.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이모, 걔네 어떻게 만난 거야? 이모 독서실에 계속 있던 거 아니야? 걔네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잖아. 네가 너무 안 오길래 무슨 일 생겼나 걱정돼서 나갔지. 어휴, 진짜 바보, 이모.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나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제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던 제게 확신을 주던 계기가 되었죠. 막연하게 이모랑 같은 대학교를 가야겠다고만 생각한 저에게 가고 싶은 학과가 생긴 겁니다. 그건 바로 체육학과였죠. 제가 어릴 때 태권도도 했고 초등학생 때는 구대표 육상 선수이기도 했고 몸 쓰는 건 항상 잘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여자애들 셋이랑 싸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체력이랑 힘이 남다르다는 걸요. 찾아보니까 이모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체육학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체대 입시 학원에서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수시에 단번에 합격을 해버렸죠. 은영아, 너 진짜 대단하다. 너무 축하해. 이제 이모만 남았어. 이모, 수능 꼭 잘 봐야 해. 알겠지? 알겠어. 우리 꼭 같은 대학교 가자. 저는 수시 합격을 한 후에도 이모가 외롭지 않게 이모 학원에 데려다주고 수업 끝나면 같이 독서실에도 갔습니다. 수능 날에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랑 할머니가 이모 도시락 싸는 거 도와드리고 이모 시험장까지도 같이 갔습니다. 그 결과 이모는 수능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이모가 원하던 학교, 저와 같은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저는 체육 선생님이 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토록 원하던 디자인을 배우지도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입학을 한 달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참 좋아하고 정말 잘 먹던 저희 이모가 어느 날부터 입맛이 없다고 하더니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황달이 누렇게 뜬 게 어디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쫓아갔습니다. 몇 가지의 검진을 마치고 며칠 뒤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담도암 말기입니다.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암인데. 암이요? 담도암이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가 손을 벌벌 떠시면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 속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마른 세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암세포가 많이 전이된 것 같아요. 입원하시고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하게 되어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암을 하셔야 하고요.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모를 안고 우셨고 할아버지는 뻘개진 눈으로 간호사에게 입원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입을 꾹 닫고 있던 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내일요. 내일 입원할래요. 오늘만 집에 있을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집에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모한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제게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모의 손을 꼭 잡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이모가 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새 이모는 울었습니다. 침대에서 이불 여러 겹을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울라고 달래지도 위로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숨죽여서 이모와 함께 울며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는 다음 날 입원을 했습니다. 다른 이모들과 어머니, 할머니가 번갈아가며 이모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도 매일 이모를 보러 갔습니다. 이모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밝은 척을 한다는 걸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한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입원하고 2주가 지났을 때 수술을 했습니다.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저는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모와 같이 다니기로 약속한 학교를 혼자 다니게 된 것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혼자였던 적이 없어서 외롭고 이모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모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이모랑 같이 학교 다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모의 항암이 4차까지 이어졌고 이모는 매일 머리카락이 셀 수 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모가 어느 날 바리깡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야? 아빠 거잖아. 은영아, 나 머리 밀어줘. 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볼품 없어졌어. 그냥 다 밀어주라.
이모, 얼른. 그날 저는 울면서 화장실에서 이모의 머리를 모두 밀어주었습니다. 이모는 우는 제게 계속 울지 말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모는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얼굴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손발은 물집이 가득했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이모가 부디 제 곁에 남아주기를 빌었습니다. 이모는 웃는 모습으로 아주 강하게 그 시간들을 버텨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3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이모는 4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그동안 제가 학교 다니는 모습을 봐주었고 제 졸업식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저는 체육학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교원 수업을 이수할 수 있었고 학교 졸업 후 바로 임용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모는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은영아, 너는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모, 나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게. 그 약속이 이모와 마지막으로 하는 약속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막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하던 봄이었습니다. 학원에 가고 있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버스 정류장 가는 길에 공사를 할 건지 건물을 부수고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옆을 지났는데 먼지가 눈에 들어왔는지 갑자기 눈이 엄청 아팠습니다. 속눈썹이 들어갔나 공사장 먼지가 들어갔나 하는데 곧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물감은 좀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학원에 갔습니다. 그날 학원에서 수업 다 듣고 집에도 무사히 잘 왔는데 다음날 눈이 미친 듯이 아픈 겁니다. 눈을 뜨기가 힘든 정도였죠. 어머니랑 아버지랑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각막이 손상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말에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환자로서는 각막 이식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수술은 빠를수록 좋고요. 기증을 받지 못한다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픈 눈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왜 이런 불행들이 우리한테만 생기는 건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이모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떡하냐며 저를 끌어안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각막 이식을 받을 순서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매일 아침 하던 운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으니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모를 보며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모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훨씬 더 오랫동안 느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가 눈을 다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모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며 할머니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나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모가 병원에 가는 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오면서 할머니께서 당분간은 병원 안 가도 되겠다 하셨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럼 거짓말까지 하고 할머니랑 이모랑 어디를 간 걸까 궁금하던 찰나에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이모, 어디 갔다 왔어? 병원 간 거 아니지? 병원 간 거 맞아.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 이모는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할머니의 표정이 왠지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되었지만 물어보면 할머니랑 이모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을 삼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가족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침 5시였는데 이모가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모 뭐해? 제 부름에 이모는 잠깐만 하며 웃었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 뭘 쓰고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저는 다시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주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가족들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덜터덜 식탁에 가서 앉았습니다. 밥을 푸시던 어머니가 제게 말하셨습니다. 은영아, 밥 먹게 가서 이모 깨워. 이모 아까 새벽에 깨있던데 늦게 잤나 봐. 그냥 둬. 그래? 그래 그럼 우선 먹어. 아침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막내 이모가 차례로 나가고 어머니랑 할머니는 식탁에 마주 앉아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이제 가서 이모 깨워봐. 네. 저는 이모를 부르며 방에 갔습니다. 이모, 일어나. 이모가 피곤한 건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모를 부르며 이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꼿꼿하게 몸을 펴고 가만히 누운 이모의 몸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모의 얼굴을 덮고 있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이모는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들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을 한 이모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모의 장례식장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는데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급하게 저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차에 태워서 제가 다니던 안과로 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6시간 이내에 기증 절차 밟고 수술해야 하는데 얼른 가자.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수술? 지연이 이모가 너한테 남긴 거야. 얼른 가. 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 다 눈물을 꾹 참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안과에 갔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의 긴 수술이 끝이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이었습니다. 얼굴과 한쪽 눈에 붕대가 씌워져 있었고 진통제 때문인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엄마, 응, 은영아, 어때? 아프지는 않고? 수술 잘 됐대. 나 이모가 각막 준 거야? 이모가 나한테 준 거야? 이거 이모가 떠난 날 아침에 쓴 건가 봐. 책상에 있더라. 읽을 수 있겠어? 저는 어머니에게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쁜 이모의 글씨체로 제게 남기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영이에게, 은영아 안녕. 네가 이 일기를 본다는 건 내가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너 원래 내 일기만큼은 절대 안 보니까. 은영아,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편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너한테 그런 존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꿈꾸던 대학 생활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혼자 열심히 헤쳐나가는 너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널 응원했어. 그랬기에 너에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나 봐. 은영아, 오늘 낮에 각막기증 신청하고 왔어. 내 마지막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그리고 꼭 멋진 선생님이 되어줘. 영원한 너의 막내 이모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저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말에 저는 꾹꾹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모에게 각막을 이식받은 저는 지금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완벽하게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모와 했던 마지막 약속처럼 저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비록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체육 입시 학원에서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쉽지 않은 선택을 해준 이모, 평생 저 먼저 생각하고 저를 위해 준 제 소중한 이모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이모,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다음 생에도 꼭 이모랑 조카로 태어나자. 그땐 내가 이모가 되어서 이모를 위해 살게. 고마워, 이모.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